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 측의 반발에도 증선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행정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 이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화시스템 등과 함께 처음으로 국방위성 사업에 진출합니다. 우주사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5,883억 원의 군사용 정찰 위성 개발 계약에 나선 것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상업용 위성 사업에서 우주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미주 지역 선사로부터 초대형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수주 규모는 3억 7천만 달러 수준으로 대우조선 해양은 이번 계약에 옵션 물량 4척이 포함되어 있어 내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채권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3%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여파를 그대로 받아서 시작이 된 우리 시장 역시도 급락 출발한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를 초반보다는 좀 끌어올린 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이렇게 대외적인 이슈에 크게 흔들리는 참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2% 하락한 2101.31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하락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을 이어갔고요. 역시 셀트론도 역시나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24만 2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확인하시죠. 전일 대비 1.06% 하락한 701.12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자, 신라제는 연일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5% 넘는 상승으로 82,200원에, CJENM은 3% 넘게 하락하면서 22만 4,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이어갈게요. 봉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네, 장이 또 다시 좀 어려운 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석투자 보시면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또 정석적인 대응을 하시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차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은 흐름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런 흐름일 때는 역시 이 추세적인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무리한 그런 대응보다는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에 맞게 또 안정적인 대응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 1시간을 통해서 그런 알찬 대응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업종 간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업종에 맞는 흐름에 맞춰서 또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꾸려봤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장에는 어떤 업종에 대해서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1교시에서 배워볼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코스피 금융업종입니다. 021번, 21번이죠. 021번. 금융업종은 사실 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들어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보통 이제
그 원래 금융업종이라고 하면은 은행, 증권, 보험 뭐 이런 그 기업들이 많았었죠. 과거에는 그랬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은행들이 지주사 전환을 많이 하면서 금융지주사들이 많죠. 그리고 일반 지주사들이 여기 금융업종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일반적인 지주사들이 사업 목적의 금융을 포함시키면서 이 금융업종에 포함된 흐름인데요. 과거에는 서비스 업종에 있던 기업들이 이 금융업종에 많이 넘어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 금융업종이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시가총액 면에서 현재 상태에서 전기전자 다음으로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규모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 됐고요. 향후에 어떤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도 좀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그런 업종이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뭐 주도업종으로 간다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든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규모가 커진 게 지주사들이 이렇게 그 포함이 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주사들의 원래 흐름 자체가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고 나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도업종이 되기보다는 지수가 약간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진 업종이니까 그만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은 다양한 업종들이 모여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업종이 모여있는데요. 그리고 또 보험이라든지 증권 이런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따로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향후에 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금융업종 자체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살펴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간략하게 특징들을 살펴보고요. 주요하게는 오늘은 지주사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업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모여있다는 설명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업종에 포함된 다른 또 그 어떤 종목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본 유통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금을 받고 또 대출해주면서 뭐 예대 마진을 챙기는 그런 흐름이고요. 선진국들의 어떤 그 은행들의 그런 흐름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사실 좀 뭐 수준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금융업종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업종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업종 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금융업종 내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장기적인 어떤 전망에 있어서는 약간 불안한 면이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뭐 추절 경쟁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수수료 인하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제살 깎아먹는 그런 그 추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자본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정말 실력이 있는 그런 증권사들은 살아남겠지만은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주사인데요. 여기에는 일반 지주사와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이 모여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이렇게 기존의 어떤 은행에서 지주사로 전환한 그런 그 지주사들이 은행 지주사들, 금융 지주사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지주사들, 뭐 LG라든지 CJ, 그리고 뭐 GS, LS 이런 기업들이 일반적인 지주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홀딩스라고 붙여져 있는 게 다 지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주사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나 가치평가의 합계가 바로 지주사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주사는 1등은 못해도 2등은 할 수 있는 종목군이 바로 지주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지수가 상승할 때 이 지주사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주도업종만큼 강한 상승은 나오지 않겠지만 주도업종 못지않게 지수가 가는 만큼의 수익은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군이고요. 그리고 사실 주도업종으로 가는 종목군들은 아니다 보니까 지수가 일단 움직이고 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접근해도 무난하다는 거죠. 결국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지주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기에 특히 그 직장인들이나 뭐 전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좀 포함시켜야 됩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가 가는데도 어떤 종목을 잘못 골라서 이렇게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가는 만큼 수익을 반드시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반드시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HTS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업종, 코스피 금융업종이죠. 021번으로 나오죠. 자, 종목을 보면, 업종지수를 보면은요, AK홀딩스부터 쭉 나옵니다. 흥국화재, 우선주까지 나왔는데요. 자, 보험이나 증권주들은 향후에 시간이 되면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주사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애경그룹의 지주사죠. 그리고, 역시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또 다양한 사업들, 호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주로 주로 움직인다. 뭐 그 정도 특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BNK 금융지주, 그리고 자, CJ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지수의 저점에 있을 때는 항상 그 매수할 만한, 염두에 둘 만한 1순위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저런 이슈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홀딩스는 가끔 한 번씩 큰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GS그룹의 지주사죠. 그리고 뭐 JB금융지주, 이런 금융지주사들이 많이 있어요. JW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JW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여요. 마치 테마가 되듯이 하나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KB금융, 그리고 캐시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뭐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그 종목군들이고요. 그리고 LG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LG전자라든지 또 LG디스플레이 이런 자회사를 두고 있죠. 또 LS. 그리고 쭉 보시면은 S&P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소차나 전기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SBS 미디어홀딩스는 태영그룹의 SBS의 자회사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SK는 뭐 자회사들이 워낙 그 좋은 기업들이 많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디스커버리는 이게 기업이 분할하고 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향후에 강한 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향후에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역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죠. 정유주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최근에는 또 2차전지 관련한 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중간 지주사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또 부각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유가의 흐름이나 지수의 흐름을 참고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접근하면 무난하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역시 그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노루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잘 아실 거예요. 노루페인트 그런 그 지주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정적인 농심홀딩스가 있죠. 농심의 지주회사 대상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증권사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지수의 흐름과 연계돼서 보시면은 무난한 그런 흐름이고요.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분할되고 나서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못했던,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산마켓이 있죠. 두산마켓이 굴삭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목적에 금융이 들어가면서 이 금융업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지주, 롯데그룹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은 드뭅니다. 그래서 롯데지주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쭉 보시면은 이제 증권이라든지 메리츠 금융지주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이렇게 증권주들이 쭉 있고요. 쭉 보시면은 역시 보험주 중에서는 이 삼성생명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업종 전체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억을 하셨다가 가격 메리트가 정말 크게 발생했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뭐 삼양홀딩스라든지 또 샘표 이런 기업들이 있죠. 자, 세아홀딩스. 자, 이런 그 홀딩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기업들이 다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지주사들의 어떤 특징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의 지주회사죠. 그리고 신한지주. 자, 쭉 보시면 뭐 영업무역 홀딩스, 패션 관련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리온홀딩스. 이렇게 지주사들이 많이 있고요. 은행은 몇 개가 안 됩니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뭐 제주은행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매각 이슈로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관심을 갖는 뭐 크라운 혜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제과와 혜태 제과가 합쳐져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끔 큰 움직임을 보이는 수소차 테마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진로홀딩스 굉장히 그 안정적인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이런 지주회사들이 쭉 있죠. 그래서 금융지주사들이나 일반 지주사들이 모여있는 그 종목군이 바로 이 금융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들을 이 관심 종목에 모아봤는데요. 사실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종목에 이렇게 쭉 크게 볼 수 있게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요. 업종 지수만 봐도 무난하고요. 종목군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르니까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흐름이 안정적이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요.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지주사들의 흐름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 자회사들 또 은행이나 뭐 캐피탈 그리고 카드사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있고요. 특히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금융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니까 흐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연계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주사의 흐름이 어차피 자회사들의 실적이 합쳐진 흐름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자회사들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지수의 흐름과 연계돼서 나온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보시면은 삼성생명 정도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이 최대 주주로 돼 있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향후의 흐름 자체도 계속해서 어떤 그 좋은 흐름을 더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그런 생각이고요. 롯데제주는 최근에 롯데그룹의 지주사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 흐름 자체는 자회사들이 워낙 흐름이 좋으니까 향후에도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유라든지 석유화학 그리고 2차 전지 분야까지 진출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 가장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CJ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그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수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거의 그 지주사들이라고 하면은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거의 뭐 적자가 나거나 그런 기업들이 없죠. 왜냐하면은 자회사들의 실적이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모여있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 기업들의 흐름 자체가 전부 나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네, 금융업종의 차트인데요. 길게 한번 보시면은 역시 지수와 거의 연동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07년, 2008년, 그리고 2011년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역시 2015년 그리고 최근까지 지수가 반등할 때 쭉 상승했죠. 이런 것들이 어떤 지주사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오는 특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종에 있는 다른 종목군들도 거의 지수와 지주사들은 연동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금융업종이 최근에 정부에서 어떤 그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압박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갈 때는 같이 가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향후에 어떤 그 가계대출의 엄청난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그 견디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향후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업종에 있는 종목군들, 보험, 증권, 은행 뭐 이렇게 각자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안정적인 종목군은 보험이다. 뭐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지주사들의 어떤 흐름, 지주사들의 흐름은 지수와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주사들은 1등 못해도 2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했을 때 반드시 하나 정도는 종목군의 그 포트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바로 이 지주사들이다. 그런 정도가 오늘 금융업종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융업종에 있는 주요한 종목들의 적정 주가를 보시면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다운됐을 때는 저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더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금융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금융주식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보험과 증권 그리고 기타 그 밖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본 유통업에 속하는 상황이고 선진국 은행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지수 흐름과 연동되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서서히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주요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지주사에 대한 흐름은 지분 구조상 그룹의 최상위 기업이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대비해서 지주사 대부분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구분하셔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더욱더 좋은 매매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요 종목에 대한 부분은 CJ와 SK이노베이션과 LG, 롯데지주와 AK홀딩스, KB금융과 신한지주, 농심홀딩스까지 다양한 지주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배워본 업종은요, 금융업종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교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드립니다. 종목 현명형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이전의 흐름과 그리고 매매에 대한 복귀까지 도와드리면서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좀 살펴보실 수 있게 연계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주요로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자, 몽주 선생님, 오늘 배워볼 종목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일리 블록체인, 두 번째는 RF텍입니다. 일단 데일리 블록체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11월 6일에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추천을 했죠. 그래서 1990원, 1900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손절 5%, 수익은 20% 이렇게 보자. 이런 전략으로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손절은 짧게 보고 수익은 조금 더 길게 보자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11월 13일에 플러스 10%의 매도를 했습니다. 처음 목표했던 수익보다는 조금 작게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 종목을 그때 이제 수익을 짧게 봤던 건 역시 어떤 지수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당시에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괜찮았었어요. 이전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봤었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저점을 기록하고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양봉을 기록하면서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실 지수가 10월 말에 급락하면서 하락했지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으면은 조정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단기에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단기에 수익을 기록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 관련주죠. 블록체인 관련주면서 암호화폐 테마주입니다.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사실 최근에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개별적인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들이었어요. 각자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면 충분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역시 암호화폐 테마가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또 너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대북 테마라든지 다른 쪽에 워낙 관심이 쏠려 있어서 더 움직이지 못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은 한 번 정도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쪽에 있는 테마들은 다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짧게라도 한 번 정도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테마가 움직여지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개별적인 종목으로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매수가가 약간 높게 측정을 했었는데요.
단기의 움직임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받으면은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가격을 제시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전략들이 좀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수익을 기록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종목을 접근할 때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데요.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종목이 그런 종목이었었죠.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렇게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도 괜찮았었던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수가 다시 꺾이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종목이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일단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11월 6일이었죠. 이날 추천한 상황입니다. 당시 가격이 1990원이었으니까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뭐 간단합니다. 조금 더 하락하면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매수까지 가격을 제시했고요. 자, 매도를 한 날은 11월 13일 이날입니다. 이날 흐름을 보면은 종목이 전날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더 가지 못하고 좀 꺾이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지수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역시 이 정도면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잘 맞아떨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보면 역시 이전에 이렇게 잘 움직이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 더 움직임이 나올 충분할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나마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이 지수 흐름을 보고 정리를 했었던 건 이후의 흐름 보면은 운도 조금 따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정이나 결과나 여러모로 괜찮았었던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RF텍입니다. RF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IFT 부품 업종을 많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움직임인데요. 최근에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은 2014년 1월 5일에 추천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가격이 10,000원이었었는데요. 자, 2014년 이를 한번 보실까요? 2014년 1월이었는데요. 당시 가격을 보면은 10,000원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권리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좀 변했는데요. 자, 당시 가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10,000원이 이제 나오네요. 10,000원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2014년 자 1월 5일에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 이 종목을 추천했던 건 역시 RF텍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접근 가능하겠다 싶어서 접근했었고요. 평균가 10,000원에 추천을 했었고요. 손절 10%, 수익은 20%. 뭐 이 정도로 대응을 하자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익 20% 달성을 했었죠. 매수 이후에. 그래서 뭐 매매 자체는 잘 됐던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IT 부품주들이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 IT 부품주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흐름이 끝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었고요. RF텍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관련주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전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렇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고 가격 메리트가 발생해서 접근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그 IT 부품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신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움직임들이 잘 나오는 그런 흐름이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월 정도면은 3월 정도에 보통 신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선취매 차원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고 접근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10,000원이 1월 5일인데요. 1월 5일에 추천을 하고 조금 있다가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가 된 것이죠. 결국은 여기에서 가격이 왔는데요. 자, 매수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종목이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당시에도 어떤 이런 이슈를 가지고 나왔었어요. 또 뭐, 그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그런 이슈들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매수 시기를 잘 택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과도 좋았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거의 뭐 50% 정도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만했죠. 가격 메리트도 충분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시기적인 그런 흐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타이밍도 좋았다.
그리고 흐름을 보면은 역시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흐름이 아니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무리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정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결과도 좋았던 그런 매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또 이 결과보다는 역시 좀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도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데일리 블록체인입니다. 일단 11월 6일에 이번 달에 좀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관련된 비트코인 테마라든지 코인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자, 지금 테마나 자체 이슈로는 최소한 단기는 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선택을 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흐름에 따라서 잘 또 구분하셨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RF텍입니다. 추천일은 2014년이었습니다. 1월 5일이었고요.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목표가 20% 좀 매도했었던 종목인데 앞으로의 신제품 출시 시기가 되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또 접근이 가능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 많이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끝자리 7710님의 질문입니다. 신라젠을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9만 원에 비중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신라젠 역시나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5% 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82,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먼저 학점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본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전까지 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본전은 조금 약간 애매하다 볼 수가 있겠죠. 확률을 높이자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5%까지는 거의 지금 다 달았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8.6% 정도인데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상승하면 마이너스 5%까지는 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점에서 반등이 이미 상당폭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갈 종목이라고 하면은 좀 더 끌고 가면서 본전까지 기다려봐도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F를 드렸는데요. 일단 9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매수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매수가가 애매하죠. 고점에서 거의 조정을 안 받았어요. 조정 가격이 낮고요. 그리고 자, 기준 없이 대응하셨습니다. 마이너스 29%까지 홀딩하셨어요. 비중도 50%로 많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매매를 했는데요. 저점에서 지금 낙폭이 29%까지 하락했다가 거의 지금 5% 본전에 근처 왔습니다. 이랬을 때는 굳이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 생각하시고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근처에서 대충 정리를 하시는 게 최선이고요. 혹시라도 급락을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20%에서는 잘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저점을 깨고 이탈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오도 결국은 꺾이는 흐름이고요. 이 종목 길게 보면은 결국 추세는 끝났습니다.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는 것에 추세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기다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추세 전환이 아니고 하락 구간에서 잠깐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결국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0% 적당히 정리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젠에 대한 부분은 아쉽게도 F학점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기준 없는 대응 속에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현재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된 것이 아니라 현재 하락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9981님의 질문이고요. 애경산업을 매수가 49,300원에 비중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애경산업 오늘 종가는요. 보합권 마무리고요. 52,4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나 플러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정도의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일단 좀 높죠. 매수가가 조금 더 높은데요.
자, 매수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하락하면 본전 정리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관망하는 게 낫고요. 반등하면 10%만 짧게 보자는 거죠. 그리고 저점에서 벌써 50% 반등 나왔어요. 단기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다는 거죠.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이 나와서 버티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강력하게 상승할 만한 혼자서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왔지만 화장품들이 추세적으로 갈 만한 흐름은 아직까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적당히 본전 매도나 플러스 10% 정리 후에 관망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애경산업에 대해선 C약점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목표가에 대해선 10% 매도에 대한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게요. 끝자리 6313님이고요. 제일약품을 매수가 51,800원에 비중은 100% 실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제일약품은요, 2% 넘게 밀리면서 5만 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먼저 학점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5% 혹은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00원인데요. 지금 가격이 이 정도죠.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일단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나 좋지 않죠. 매수가 자체가. 단기에 반등이 나왔어요. 거의 뭐 30% 가까이 반등이 나왔는데 접근을 한 겁니다.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고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이 정도 흐름이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손절만 짧게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니죠. 이미 반등이 나왔는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고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 보면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5% 짧게 잘라주고 차라리 아래에서 다시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낫고요. 반등했을 때는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학품 같은 경우는 D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5% 혹은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까요? 끝자리 1517님의 질문이고요. S몰을 매수가 8,500원에 비중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S모의 종가는요, 4% 넘게 밀렸고요. 7,65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봉준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5%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8,5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매수는 여기서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접근할 만하죠. 여기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30% 가까이 될 때까지 홀딩하셨다는 거예요. 기준 없이 대응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매수도 중요하지만은 기준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 없는 대응을 하다 보면은 손실이 아무리 커져도 홀딩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는 안 좋아지는 거죠. 자율주행차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자, 이 정도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본전이 꼭 오지 않더라도 본전 근처에서는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끌고 갈 법만 하는데 그런 흐름 자체는 아니에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같이 소폭 반등한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일단 단기 대응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 매도나 손절 15% 대응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모에 대한 부분은 D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혹은 손절은 마이너스 15% 대응에 대한 부분과 좀 적당히 매도 이후에 재매수를 좀 고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5270님이고요. 미코를 매수가 3,380원에 보유 중이시라고 했는데 아직 비중은 언급 안 해주셨어요. 일단 오늘장의 미코 종가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미코는 1% 넘게 밀리면서 3,3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에요. 자, 거의 매수가 근처인 종가인데요. 봉준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10%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0원인데요. 지금 뭐 거의 이 가격이죠. 매수가가 약간 뭐 좋지는 않죠. 저점에서 뭐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서도
반등이 나왔죠. 지금 10% 이상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매수가가 좋지는 않은데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낮아요. 고점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밀리면 손절은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해주시고요. 수익도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종 자체가 갈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뉴스가 있으면 강하게 나오겠지만은 뉴스가 없으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지수가 밀리면은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수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로 짧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코 같은 경우에 시약점 확인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은 10% 목표가 설정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게요. 끝자리 8459님의 질문이고요. 삼성전기를 매수가 12만 6천 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삼성전기는요. 1.66% 빠지면서 11만 8,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봉춘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쉬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이렇게 짧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5% 정도 손실 구간인데요. 너무 길게 미련 갖지 마시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러긴 좀 힘듭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본전 오면 매도하자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자, 단기에 지금 가격이 낮아 보이죠? 저점에서 20% 상승한 자리에서 추격 매수한 겁니다. 매수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습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C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하면은 역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고점 기록하고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에요. 지수가 꺾이면 더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 대응 후에 향후의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은요, 시약점이 확인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12월 5일 오늘은 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장례로 인한 휴장입니다. 이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회담이 이루어졌고요. 이에 대한 진행 상황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we are either going to have a real deal with China or no deal at all. 네, 중국과 진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혀 이제 협의점, 즉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중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오전에도 트위터에 중국과 협상은 이미 시작됐고 연장되지 않는다면 시진핑과 저녁 식사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내년 3월 1일이 바로 데드라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시 주석이 직접 보내는 메시지를 트위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트위터도 보면요. 이 내용과 그대로 이어서 중국도 역시나 관세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도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말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의 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또 관세 인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합의 내용 실행에 자신감을 갖고 있고 또 양측 경제무역 대표반이 90일 안에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편 다음 트위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산 대두와 또 LNG죠. 액화 천연가스 수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적고 있습니다. 네, China officially echoed President Donald Trump's optimism over bilateral trade talks. 네. 양자 회담에 대한 이 트럼프의 이런 긍정적인 낙관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The Chinese officials have begun preparing to restart import of U.S. soybeans and liquefied natural gas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산 대두와 지금 말씀드린 LNG에 대한 수입을 재개한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음 트위터에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1일 미중 정상 합의 이후에 중국이 일부 미국산 제품을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구매하는 데 동의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에 대한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시작부터 좀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국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9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바로 중국 증시 마감 상황인데요. China stocks and lower amid trade concern, dim business outlook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중시에 대한 급락세 여파로 하락을 했다는 분석이고요. 또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경제 둔화 우려가 커졌고 또 지금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한몫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61% 하락해서 2649.81에 마쳤고요. 네, 선전 종합지수도 0.48% 빠져서 1380.78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두 지수 모두 4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주가가 장 초반부터 좀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홍콩 증시 상황인데요. Hong Kong shares slump as trade war worries return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홍콩 증시 역시 4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지만 낙폭이 본토 증시보다 더 크면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계속되는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에 좀 불안감이 시장을 좀 덮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미국 증시 본장에 있어서는 좀 휴장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봉주 선생님과 함께 전망 알아볼게요.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이렇게 흘러갔는데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도 그렇게 강한 장은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지금 현재까지 어떤 상황을 보면은 반등을 조금 시도할 흐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한계를 확인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내려갔다고 해서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그랬고요.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역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이죠. 뭐 수급 흐름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종목들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의 약세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뭐 삼성전자가 또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좋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한계를 확인한 그런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도 역시 약한 장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요 업종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한계를 확인한 상황임을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더 버틸지에 대한 문제다라고 또 전망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